안녕하세요. 지금은 중독의 시대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우리가 중독에 되게 빠지기 쉬운 지금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몰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의 시대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이거는 25년도 통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도박으로 진 빚이 2억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었어요. 청소년 중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위학생 19.1%가 지난 6개월간 지속적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이게 체크하면서 하잖아요. 조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할까요? 아니면 조금 덜하게 보고할까요? 덜하게. 근데 청소년들이에요. 더 덜하게 보고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도박에 이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다. 돈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국에서 9,900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청소년이 4,700명이에요. 47%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육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박 문제로. 근데 청소년 1인 평균 도박 금액이 78만 원이고요. 최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하죠.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술은 너무나 많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즐겨 마시기도 하고 외로울 때 마시기도 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밥 먹다가 한 주 이렇게 반주 기울이기도 하고 되게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냐면 술은 에탄올이라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음료로서 에탄올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기분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판단력과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성 물질로 중독성이 있으며 마시면 취하게 된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술은. 근데 저위험 음주하고 고위험 음주랑 나뉘게 되면서 이 저위험 음주의 여자 보시면 1일 2잔 이하예요. 저위험 음주. 그러니까 저위험 음주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위험 음주가 여자 1일 2잔 이하예요. 마시지 말라는 소리겠죠. 2잔 소주잔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글라스 잔 말고. 그러니까 2잔이면 되게 조금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2잔만 마셔도 위험 음주에 해당이 된다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싶고 그다음에 충북에서 음주 폐해 현황을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주황색 표시된 게 충북 거의 1위예요. 되게 많이 음주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임신해서 술을 마시는 그 연령대가 굉장히 19세에서 26세 굉장히 높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심각하죠. 근데 이 술이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또 뭔가 통증이 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또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몸에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낮춰주는 이 가바라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우리 몸은 그냥 우리의 감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이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감정하고도 그렇고 우리가 불안을 낮춰주고 잠잘 때는 수면을 관리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런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가바라는 호르몬이 촉진이 되면서 이게 억제성 물질이에요. 이게 졸음도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좀 진정작용, 불안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억제가 더 될까요? 덜 될까요? 억제성 물질이 많아지면 더 되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뭔가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촥 가라앉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술은 억제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흥분제손. 억제제손. 술은 억제제입니다. 억제가 돼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성적인 대화로 하잖아요. 이런 말은 조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억제제. 술은 억제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낮춰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치중 진담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합리화거든요. 치중 진담이 아니라 치중 진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술에 좀 기대어서 조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치중 진담이라고 우리가 많이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 술을 마시면 이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쾌감을 유발한다.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기분을 좋게 하는 저울과 고통을 주는 저울.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것이 확 올라가면 뇌는 항상성을 도파민이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뇌는 무조건 항상성을 맞추게 돼요. 고통이라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회로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든 술이든 뭐 어떤 게임 중독이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쾌감을 내가 얻었으면 고통을 내서 촥 주면서 우울이든지 아니면 뭐 나의 기분이 좀 다운된다든지 뭔가 더 갈망하게 된다든지 이런 고통이 더 가중되면서 내가 생각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상회로를 술이 촉진하게 돼서.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 술이나 뭐든 갈망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 되게 이게 나한테 조금 뭔가 진짜 위로가 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쾌락점은 이 처음에 시작하는 최고점에 이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갈망하는 건 조금 덜하겠죠. 처음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점 갈망하는 것들은 높아지고요. 점점 더 쾌락하는 것들은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갈망은 높아지면서 이 중독된 이 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이 배가 되면 어떤 게 눌러서 항상성을 맞춘다고 했죠? 고통. 그래서 쾌감은 적어질수록 고통은 더해가는데 중독성인 이 특징은 계속 노출이 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식 저하나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술이 가져오는 영향들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말실수나 뭐 싸움이나 이혼이나 폭력이나 이 술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늘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조금이 생각해 봐도 되게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술이 청소년들에게는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전두엽, 그러니까 사고 판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게 만 25세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조절력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 이 자기조절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이 중독, 이 도파민 이 회로가 초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술은 마약성 물질이고 모두가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괜찮아. 한 잔쯤은 괜찮아. 다 마시는 거니까. 나는 괜찮잖아. 난 중독이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말이 어느 순간 무수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올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횟수를 따져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20대 마약 국가예요. 마약 국가는 아니다 한국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한국은 이제 MZ세대 10대, 20대가 마약이 이미 뚫린 국가입니다. 다이어트 약도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 제조해가지고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으로요. 마약을 지금 텔레그램인가 그런 걸로 1분 안에 마약을 지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 핸드폰으로요. 핸드폰이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약으로 지정돼야 마약인가요? 합법화가 된 것들은 마약이 그럼 아닌가요? 대마초를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돼서 이제 마약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거는 불법이니까 저희들은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약에 대마초가 합법화가 된다면 지금 이 손을 들었던 이런 것들 모두 이렇게
내려지게 되겠죠. 근데 대마초는요, 지금 대마초를 피면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이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합법화를 시키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마초를 막는 그 사회적 비용보다, 그들을 처벌하는 그 비용보다 그냥 풀어놓고 하는 그 비용이 덜 들고, 또는 마약 그거를 아직 불법으로 지정해놨을 때는 우리가 그거 처벌하는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합법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매하고 이런 거에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게 정말 불법으로 지정했을 때 36억 원 정도면 이렇게 합법화를 했었을 때 그 징수되는 그게 한 1,100억? 완전히 그냥 높게 뛰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 정도로 대마초가 실생활에서 널리 퍼져 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데. 우리가 합법화가 됐다고 해서 된 것들은 마약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꼭 굳이 그런 건 아니다.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마약이라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은 중독을 부릅니다. 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보상회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쾌감이 너무 강해서 잊지 못할 기억이 돼요. 근데 약물은요, 이 마약은요, 다시 그것을 원하는 갈망이 시작되거든요. 이 갈망이 진짜 놓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적인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진 않으니까요. 사실 우리도 한 번 이상은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한 번 이상씩 술, 담배, 이런 게임, 다이어트야 이런 것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마약, 술 이런 것들만 떠오르시나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독? 스마트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그 스마트폰의 시작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심심해서 좀 불안해서 좀 잊으려고 또 잠깐 쉬니까와 같은 등등의 아주 사소한 이유로 늘 내 친구처럼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스마트폰을 마지막까지 보고 이렇게 잠에 듭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은 내 친구처럼 옆에 있기는 한데 이 무심코 키는 스마트폰, 그 순간에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SNS, 영상, 알림, 게임 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자극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죠. 이러한 자극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또 분비합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고 의존이 되고 과도한 사용으로 중독으로 가는 심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 중독으로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저는 꼭 잠이 안 온다라고 이제 많이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꼭 행동의 패턴을 체크를 해요. 그 중에 스마트폰 문제가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이 청색광이요. 뇌가 낮은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키고요. 졸리지 않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고 잠자는 게 잠이 빨리 안 온다라는 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좀 불안하고 초조하는 느낌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그런 이런 것들을 조금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뇌가 과도한 각성이 되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정보 자극이 되면서 뇌는 계속 활동하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막 유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서 잠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수면 루틴이 조금 망가지고 잠이 안 오면 우리 피곤해지죠. 피곤한데 스트레스까지 쌓이면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되게 어떤 내가 뭔가 결핍이 조금 있고 내가 좀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잠을 안 자고 신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져도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피곤하니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잘 때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감정의 불안함도 스마트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다양한 연구에서요, SNS에서의 사회적 비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리 비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행 가는 사진, 뭐 받은 선물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랬네 하고 넘어가지만 괜히 맘속에 뭔가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느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교가요, 자존감 저하, 우울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연구가 되게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자기 평가와 관련되는 뇌기능 부위고요. 편도체라는 게 우울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넘겨주시면 SNS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 뇌가 자기 평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되고요. 뇌 부위의 편도체가 더 활발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작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무심코 그냥 늘 보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 너무 심한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가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이 오픈 채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자들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성관계하는 그런 오픈 채팅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충격을 받고 너 언제부터 그걸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제가 또 아는 지인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스마트폰으로 오픈 채팅에서 성관계에 노출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을 그냥 중학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초기부터 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르게 음란물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도박, 핸드폰으로 도박할 수 있죠. 마약 살 수 있죠. 이런 것들 너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박하고 마약이 되게 크고 뭔가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을 2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든 적이 있다. 잠깐만 스마트폰 보자 했는데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점점 더 각성되고 졸음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SNS를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다. 기분 전환용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한다. 알림에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부나 일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본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괜히 불안하다.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핸드폰을 집중해서 보다가 놓친 적이 있다. 한두 가지씩 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중독이 꼭 마약, 술, 도박, 스마트폰 문제뿐만 아니라 초콜릿 중독, 단 거. 근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나서 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 혈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과 이런 것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되게 많이 먹거나 뭐 짠 음식, 단 음식을 되게 과도하게 먹었으면 인슐린이 가장 엄청 많이 분비되고 또 뚝 떨어지니까 한 2, 3시쯤 되면 진짜 극심한 피로에 막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살이 찌면 이 지방 세포들이요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몸도 계속 아픈 거예요.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염증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공장이거든요, 지방이. 그래서 이 자궁이나 어떤 이런 부위에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내막직이나 다낭성 증후군 이런 것들이 비만과 연관이 되게 깊다. 그다음에 살이 더 과도하게 찌면 임신도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SNS 중독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게임 중독, 감정 회피형 중독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쇼핑이나 영상이나 생각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게임 재밌게 드라마나 보자. 재밌게 영화나 보자. 근데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걸로 회피하는 시도거든요. 이 스마트폰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막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은 아닌데 그걸 보면서 그냥 기분 좋은 게 나타나니까 그냥 나는 잊었다. 나는 극복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정 회피형 중독의 분류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간관계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에서 관계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관계 중독도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또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서,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떨어지지 못하고. 뭔가 제일 좋은 상태는요, 1대1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쪽이 힘들면 이쪽이 와서 도와주고, 이쪽이 힘들면 이쪽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합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데 이 합쳐 있는 이 사람은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게 불안한 말을 쏟아내면 갑자기 나의 기분도 불안해지게 되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막 나에게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면 나까지 괜히 막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감정이 지치고 뭐 기가 빨린다 이런 느낌을 아마 느껴보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는 게 이제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감정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꽉 합쳐 있는 게 아니라 이 1대1 관계, 건강하게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정말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부딪히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도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지금까지 중독이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은 각종 중독성 물질에서 절제하십니까? 절제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 중독의 시대 인정하십니까? 네. 중독으로 가는 그 길. 중독은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중독은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말씀해 보시죠. 결과요. 네, 중독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으로서 한번 보면 과잉의 시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태어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얻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이미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훈육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잉의 시대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절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제가 우리를 살리거든요. 도박 같은 경우 절제가 있어 보입니까? 2억까지 갔다라는 거는 절제력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마약을 핸드폰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채팅으로 하는 거, 이건 절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위험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훈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결핍이나 뭐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게도 되지만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돼서 우리가 무료감이라는 감정, 지루함, 심심함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료감이 어떤 감정인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료하다, 심심하다. 어떤 감정일까요? 네, 우리가 심심해, 지루해, 무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내 존재가 지금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사랑받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사랑을 줄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소한 성취감이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요. 무료감, 지루하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런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거 우울증의 고통도 있겠죠. 근데 이런 우울이요. 청소년 시기에는 비행으로 나타나고요. 소아 시기에는 파괴적 기분장애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비행, 학교 결석하는 애들 진짜 많고요. 학교에 100명이 만약에 입학했으면 입학했을 때 20명 졸업하는 학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심각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와 소아 시기의 우울은 우리 성인기와 다르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독의 특성들이 있어요. 중독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도한 결과를 낳아주지 않잖아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1등이 안 오잖아요. 100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한 결과가 짧아야 돼요.
도박 그 검거하는 중에서도요, 포커 도박죄가 제일 낮아요.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돈을 따려면. 그래서 의도한 결과가 짧아야 돼요. 그다음에 극적인 기분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독의 특성이에요. 또 공통적인 심리 기제들이 있어요. 고통의 접근이 이 중독의 성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접근이 어려워요. 근데 고통은 열망의 좌절이거든요. 고통을 인식하려면 이 좌절된 열망, 욕구 또는 기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중독은 좌절된 열망을 도피하여 무엇인가에 기대어 보상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인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이미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 안 좋은 기분들을. 그래서 중독의 성향들이 조금 많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공통적인 심리 계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함, 또 외로움, 또 스트레스, 좌절감. 우리 이 네 가지를 인간이 피하고 싶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위로를 주는 그 자극에 손을 뻗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공부 스트레스는 그냥 얘기해보자면 스마트폰,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뭐 게임, 그다음에 불안한 미래는 뭐 도박, 외로움은 술과 마약, 아니면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거, 어딜 계속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렇게 대체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의존에 빠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중독이 되는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존은 계속 강해지는데 쾌감은 떨어지는데 계속 이 자극을 느끼고 싶으니까 계속 도파민을 주는데 우리는 계속 고통을 줘가지고 항상성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에 걸리게 돌아간다. 뇌가 이런 중독성 물질의 그런 보상회로가 돌아가게 작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어요. 안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누군가가 존재하는가? 삶의 소소한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일이 있나?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감에 대하여 미러링을 받은 경험이 있나? 아이가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랬구나 너 많이 오늘 힘들었겠다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위로받고 공감받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와의 대화에서 다 느끼거든요. 앞에 두 가지 이런 질문들이 근데 중독에 많이 심화된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잘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료감과 지루함은 내 존재가 지금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내 존재를 느끼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사소한 질문이지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을 완전히 피하며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대학생활, 사회생활, 인스타그램, SNS, 감정 모두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하나님 말씀은 이 중독을 해결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삶의 해답입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훈련.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떨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지금 이 말씀으로 조금 버텨나가야지 이 힘든 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울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가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쉼이 됩니다. 바쁜 하루 끝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잠잠히 고민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을 리셋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은 우리에게 참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중독의 이면에는 아픔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속에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 결과라는 게 우리가 10대 본드 소녀가 있었어요. 이거는 실화인데 이 소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소녀의 그 어머님의 유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빨리
잊을 수 있다 이러시면서. 근데 이 소녀가 자라나면서 누가 제일 좀 그리울까요? 엄마겠죠. 근데 엄마를 그리워할 수 있는 유품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드에 중독되게 됩니다. 본드는요, 이 환상을 만들어내서 이 친구가 무엇을 봤게요? 환상을 통해서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본드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문제는 본드 중독일까요? 아니면 애도의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애도의 가정이 문제가 된 거겠죠. 이 애도의 가정, 이 원인을 알면 이 애도의 가정을 또 치유받고 공감받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본드 중독에서의 조금 문제 행동을 조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한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입원 치료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한숨과 눈물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중독을 끊으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어보자면 일상에서 이게 계속 술을 드시는 분들, 이 분들은 뭐 심심할 때나 아니면 기분 좋을 때나 어울릴 때나 늘 옆에 술이 있어요. 근데 이 술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술을 딱 떠버리면은 이 공허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걸로 채워둬야 되는데, 그래서 술을 끊고 어떤 중독된 것들을 끊어버리면 나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좀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늘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중독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꽉꽉 찢기면서 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정말 말씀으로 단단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걸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는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 도박 중독이든지 마약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든지, 중독과 마약은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끊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끊을 생각이 쉽게 듭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도 알고 이거를 그만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이 중독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가지 않는 이 절제를 우리는 이 절제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호기심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마약이나 어떤 위험한 거에 가려고 하는 호기심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은지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말씀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호기심도 자리 잡았다라고 저는 느꼈던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나의 뭔가 하나님을 높아지려는 그런 기분 때문일지도 몰라도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땐 내가 그런 것들이 탐스러워 보이고 내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우린 그것을 절제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중독이든 뭐든 마약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일단 시작하는 용기. 먼저 중독의 환경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서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네, 중독의 환경은 피할 수 없지만 조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독은요, 우리가 이 행위를 끊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만해야지, 없애버려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중독을 유발하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건강하게 채우는 것이 진짜 변화예요. 그렇다면 내가 중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건강한 걸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완치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것,
모두가 이 중독의 환경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관리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4회차 중독 이 7주 세미나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중독이 너무 심각한 세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성인, 노년기 구분할 거 없이 우리가 이것에 고통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삶이 좀 지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이 중독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중독 가운데 있고 이제는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독을 왜 우리가 중독이 되느냐 우리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심심해서 무료해서 또 때로는 어떤 나의 결핍과 나의 상처와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절제하지 못해서 사실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 도구잖아요. 우리 너무 유용해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여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중독의 현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가 아까 왜 무료함을 느낀다 그랬죠? 나의 정체성, 그죠? 예.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의 자존감 낮음 그리고 나의 이 무료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세우셨고 왜 살아가게 만드셨고 또 우리 가정을 왜 세우셨고 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알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들 내 삶의 결핍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결국 그 공허함 깊은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하지 못함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인내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 온유한 이 마음을 계속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게끔 인도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이 왜 우리 삶을 치유해 나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용이 되어 나아가는지를 한번 좀 더 깊숙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으며 또 도리어 이 상황들을 통하여 더욱더 연단하고 단련되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